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남욱현입니다. 어, 앞서 발표해 주신 그 신상규 교수님 발표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번 발표를 드리는데 요거는 뭐랄까, 뭐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내용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 저는 인류세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부산으로 제가 직접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부산에 가게 되면 부산은 뭐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부산에 가면 그 돼지국밥을 좀 먹고 싶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줌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발표를 빨리 마치고 나중에 코멘트를 해주실 거면 그 부산의 돼지국밥에 대해서 뭐 맛집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인류세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인류세라는 거는 그 지구의 지질 시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인간 활동이 굉장히 이제 지구의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크게 갖게 되는 이 시기를 인류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인류세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컨셉이죠. 어, 지금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기를 인류세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어, 그렇다면은 과거에 이 지질 시대를 어떻게 나누었었나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질 시대는 지금까지 어떻게 나눴냐면 생물종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후가 변화하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지질 시대를 구분을 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생물종이 바뀌니까 멸종하고 다시 새로운 종이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생물종의 구성인 셈이죠. 또 하나는 대륙 분포입니다. 그 대륙이 그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지각판 그, 그 대륙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해양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대륙 위치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플레이트 텍토닉스 판구조론이라고 하죠. 판구조론 이론에 따라서 이 대륙들이 움직이면서 생물종들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종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물종의 구성이 얼마나 큰 규모로 일어나냐 그리고 얼마나 특징적으로 일어나냐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그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냐 하는 조건이 또 따로 붙게 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질 시대를 구분을 했었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지질 시대를 구분해 놓은 그 도표 같은 거는 뭐 많이들 보아 오셨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구 역사는 41광년이고요. 그 생물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쭉 단세포 생물부터 해서 이제 진화를 시작해서 고생대가 되면은 이제 생물들이 이제 크게 번성을 하게 되죠. 일종의 좀 고등한 생물들이 번성을 하게 되고요. 그 고생대에는 물고기들이 바닷속에서 많이 이제 헤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류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어류가 양서류, 파충류로 진화를 하면서 중생대가 되면은 식물과 함께 이제 파충류가 육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공룡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대를 공룡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공룡의 시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되면서 포유류가 이제 번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생대 중에서도 제4기, 여기, 제일 위에 빨간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 제4기가 되면서 이제 인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4기에는 영장류의 시대라고 부르게 되죠. 요렇게 지질시대가 이제 지금까지 구분을 해왔는데요. 요 와중에 중요한 그 멸종 사건들이 몇 건 있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지질시대, 어, 지, 죄송합니다. 하나 앞으로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지질시대에 모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고생대, 그다음에 세 번째 고생대 말에, 그다음에 중생대에도 한 번 있었고, 중생대 말에 그 운석이 충돌하면서 공룡들이 멸종하는 그거까지 모두 5번의 큰 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 생물종들이 이제 크게 멸종해 나가는 이런 사건들의 원인은 크게 봐가지고 이제 기후가 바뀌는 거, 그다음에 그 화산 활동, 그리고 공룡이 멸종했을 때는 이제 운석 충돌한 거가 굉장히 이제 큰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섯 번째 대멸종은 이제 인간이 이제 활동하는 그거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이 생물종,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 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 이런 시대를 지금 인류세라고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전 세계 지도에 초록색으로 선들이 많이 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생물종에 얼마나 큰 이제 영향을 미쳤을까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종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 그다음에 그 기후 시스템 이런 거에 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인간의 영향력이 다른 화산 활동이라든지 운석 충돌이라든지 그런 자연적인 힘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어떨 때는 능가할 정도로 이 사람 영향력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이 시점을 우리는 인류세라고 부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세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 인류세는 폴 크루참이라는 분이 그 오존층 연구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우리는 현세가 아니라 인류세라는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류세 이제 되죠. 이 발언은 이 폴 크루첸이 인류세라는 발언을 하게 된 이거가 단순히 이제 지금 시기는 인류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고 그 새로운 학문이 시작되는 이런 그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사람도 지구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 다 같이 이제 그 지구 속에서 다른 동물과 식물과 흙과 물과 이게 다 어우러져 살고 있었던 이런 관점에서 사람만 딱 분리시켜 떼내서 사람과 지구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학문적인 그 관점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지구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런 게 이제 지구 시스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과학 분야 이제 그 새로 나온 분야가 있는데요. 그런 학문을 이제 지금 시작하게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구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 사실 이 논란은 사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로 주장을 굉장히 팽팽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계신 분들께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6,000년 전에 농업혁명입니다. 농업 사람들이 그 신석기 혁명이죠. 농업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하고 지구 온난화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이거가 벌써 그때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요 주장은 뭐 지금도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 발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그 사건, 그거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 쪽으로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때 여러 생물 종류, 가축들도 옮겨가고, 또, 병원균, 질병도 옮겨가고, 이러면서 생물종의 대이동이 있게 되는데요. 요 영향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때를 인류세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폴 크루첸이라는 분이 인류세 얘기를 할 때 염두에 뒀던 거는 그 산업혁명입니다. 1700년대 그 산업혁명 때에 그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석탄을 떼게 되고 그때부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거에 이제 길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오염이라는 거가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시점이 되는데 요거를 인류세 시작으로 보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1945년의 핵실험, 1950년의 대가속기라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그 대가속이라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요거는 스웨덴의 레질리언스 센터에서 만든 도표인데요. 왼쪽에 사회 경제학적인 지표들, 그리고 오른쪽에 지구 시스템 관련된 지표들, 예를 들어서 인구의 증가, GDP의 증가,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국제 여행객들의 이동 증가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이제 현상을 도표로 만든 거가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나 뭐 질소의 증가라든지 해양 산성화의 증가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쭉 플롯을 해본 거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다 1950년 전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대가속이 되겠고요. 요 1950년에 이 대가속기가 시작하면서 자, 요때를 인류세의 시작으로 보자라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우세하게 됐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대가속이라는 것은 다른 앞서 설명드린 지질시대에 구분하는 기준에 부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농업혁명 같은 경우는 특징적이긴 한데
생물종 구성을 전 지구적으로 바꾼 건 사실 아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죠. 뭐 이집트도 다르고 중국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 지구적으로 딱 시작한 아주 특징적인 이런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또 산업혁명 같은 경우 그것도 보시면은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오염물질이 뭐 이제 그때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건 맞긴 하지만 생물종 구성 측면에서 전 지구적인 현상이냐 그때부터 굉장히 특징적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애매한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역시 지질시대 구분의 기준과 조건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1950년 대가속기가 전 지구적이고 또 생물종 구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하다 보니 1950년을 인류세의 시작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무시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질시대를 설정을 하려면 연속적인 지층 사이에 어떤 경계가 되는 부분을 딱 찍어서 여기가 그 지층의 지질시대의 경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퇴적층의 한 이제 경계를 딱 잡아서 거기에 황금 색깔 나는 못을 박아요. 실제로 못을 박게 되는데 그것을 골든 스파이크 그리고 황금 못을 박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런 지층 경계, 지질시대의 경계 부위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그 학술적으로도 중요하고 교육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각 나라가 다 자기네 나라에다가 이제 이런 경계 설정을 국제 표준 경계치를 설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류세의 시간 경계는 1950년이 되겠고요. 지금 저기 가장 밑에 있는 인류세 워킹 그룹에서는 사실 이제 결정이 난 상태고요. 그 위에 층서 소위원회, 위원회 그리고 이제 지질과학연맹에서까지 인정을 받아야 그게 지질 시대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지금 가장 밑에 인류세 워킹 그룹에서 이제 결정이 난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 거기에 대해서는 2016년에 결정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그 국제 층서위원회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지금 사실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못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미뤄진 상태가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 그 인류세 워킹 그룹에서 제안한 것은 그 경계는 20세기 중반이 된다. 그리고 그 경계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경계 부분에는 그 방사성 물질이 아주 중요한 그 마커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플라스틱이라든지 카본, 그 블랙 카본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오염 물질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경계부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류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그거죠. 그 생물종 측면에서는 닭이 굉장히 이제 개체수가 많아진 것 그리고 플라스틱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기존의 지구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새로운 물질들이 나온 것들이고요. 그리고 방사능 원소, 블랙 카본 이런 이제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상황이 인류세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류세의 특징들이 지층에는 어떻게 남아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교과서에 나오는데 지표의 변화는
심식작용, 운반작용, 퇴적작용 해가지고 지표는 계속 이제 변화하게 된다라고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요. 이때 퇴적이 어떻게 퇴적되냐? 뭐 보통 이제 강물이나 바닷물, 물이나 바람 같은 거에 이제 퇴적물들이 옮겨가죠. 그다음에 퇴적 물질은 뭐냐? 자갈이나 모래나 점토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운반되다가 어디에 이제 가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 쌓이냐? 퇴적 환경은 저기 강이 옆이나 호수 밑바닥이라든지 바다 밑바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초등학교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강이 흐르고 호수가 있고 바닷물이 있고 이런 데서 그 퇴적물들이 쌓여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퇴적물들이 쌓여서 퇴적 지층을 이루게 되면 이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런 지층의 형태로 남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지금까지는 침식작용으로 바위가 깨져서 이제 모래가 돼가지고 그것이 강물에 쓸려 내려와서 어디 쌓이고 이건 좋은데 자, 인류세가 되면서 이거를 몽땅 사람들이 컨트롤을 하는 거죠. 퇴적 기자 그 퇴적물들을 어떻게 옮길 거냐, 어떤 퇴적물을 옮길 거냐, 그리고 어디다 갖다 쌓을 거냐, 요거를 지금은 다 사람들이 결정해요. 사람들이 이 지표의 모양을 다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인류세 시기에 지표의 변화는 자 이거 맞냐? 요것보다 사람의 힘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기존에 알려진 대로 호수 퇴적물, 호수의 퇴적물들이 이제 가장 안정되게 많이 잘 쌓이니까 이 호수 퇴적물에서 그 앞서 나온 인류세의 특징들이 있죠. 그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뭐 블랙 카본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그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다 깨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이 호수 퇴적물 안에 다 이제 섞여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 호수 밑바닥 퇴적물이 있는데 거기에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이 껴 있으면 요거를 인류세 뒤층으로 볼 수 있겠냐 하는 이런 연구는 지금 세계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류세 지층을 하나 정해서 이게 전 세계적인 표준 지층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거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서로 이제 먼저 그런 지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캐나다의 크로포드 호수라든지 중국의 호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열심히 찾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퇴적 환경은 호수긴 맞아요. 호수는 호수인데 그 자연 환경에서 퇴적 물질도 뭐 모래나 점토라든지 자연 물질 맞긴 해요. 플러스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퇴적 기자도 어느 정도 자연적인 환경이에요. 강물이 냇물이나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제 호수 밑바닥에 쌓이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자연 환경과 자연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이제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환경이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하구 퇴적층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만이나 글라이드의 하구라든지 우리나라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라든지 이런 데에도 퇴적물들이 쌓이죠. 그 퇴적물들 속에는 역시 플라스틱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콘크리트 가루가 섞여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퇴적 물질은 자연적인 거와 인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들어오는 게 되겠고요. 퇴적 기자도 어느 정도 이제 자연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퇴적 환경 같은 경우도 만 환경이니까 어느 정도
그 자연 환경이기는 한데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손을 많이 대봤죠. 그 낙동강하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수 관문이 있어서 물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퇴적 메커니즘 자체를 자연적이라고 할 거냐 또는 사람들이 이제 주도하는 인위적인 것이라고 할 거냐라는 거에 조금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쓰레기 매립장이고요. 우리나라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되겠고요. 독일에 있는 요건 2차 대전 때 이제 부서진 폐허 같은 것들 모아가지고 매립해 놓은 곳이 되겠는데요. 자, 요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퇴적 기자, 이 쓰레기들을 퇴적 물질이라고 보고 뭐 거의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퇴적 물질이죠. 알루미늄, 플라스틱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퇴적 물질이고 이걸 갖다 쌓은 퇴적기자, 퇴적 메커니즘 자체도 사람들이 갖다 이제 쌓게 되는 거죠. 퇴적 환경은 사람들이 정하죠. 여기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갖다 퇴적 기작, 퇴적 물질, 퇴적 환경 모두 사람들이 이제 손을 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해서 인류세 시대의 지층이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어떠냐? 쓰레기 매립장을 인류세 시대에 사람들이 만든 쓰레기, 퇴적 물질이죠. 을 사람들이 정한 그 장소에 사람들이 갖다 쌓은 요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요 쓰레기 매립장을 그 인류세 시대의 지층으로 본다면 이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지지하는 쪽인데요. 기존에 그 지층이라는 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이제 인류세 시대의 지층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겠냐? 저는 사람이라는 요소가 들어간 쓰레기 매립장을 인위적인 퇴적층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이 인류세 시대의 지층이 되면 좋겠다,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류세의 그 의미가 뭐냐? 사실 인류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해 주신 그 신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덧붙일 그건 없지만 인류세라는 개념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단순한 환경 보호 캠페인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지구 멸망한다. 이런 위협적인 얘기, 겁주는 그런 얘기도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과학적이나 정치적이나 경제적, 사회적인. 우리가 인간과 지구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하고, 특히 이제 인간의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하는 행동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담론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지구의 한 구성 요소로 볼 거냐, 인간과 지구를 따로 떼서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인간을 따로 떼서 인간이 지구를 관수하는 입장 이렇게 이해를 할 거냐 또는 그거라도 좋단 말이죠. 인간과 지구와의 관계를 새롭게 어떻게 정립해야 되겠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